영암군 농민회에서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고 노란색 깃발들을 달아놨네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계시고, 그리고 세월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지금 팽목항 군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이 진도 팽목항 여객선 대합실이죠. 네. 이 앞으로 이제 배들이 들어오고, 네. 여기가 팽목항의 모습입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자연, 네. 아름다운 풍광을 가진 이 진도 앞바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슬픔의 바다가 되어야 됐는지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예, 가족들에게로 돌아오지 못한 그 그리운 얼굴들, 고창성님, 양승진님, 조은화양, 허다윤양, 남현철군, 박영인씨, 박영인님, 권재근님, 권혁규, 그리고 이영숙님께서 아직 가족들에게로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이죠. 미수습자들이죠. 미수습자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실 없는 인양. 둘째, 온전한 인양. 셋째, 작업자들의 안전. 만지고 싶다, 내 딸.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잊어도 엄마니까 포기 못합니다. 은화에게 보내는 엄마의 편지. 팽목항 내려가는 길에. 내 딸 은화,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아픈 은화야. 파도가 잔잔해. 대학 가서 어떤 모습일까? 원하는 대학 가서 좋아할까? 혹시 안 좋은 결과로 속상해하고 있을까? 지금 엄마는 어떤 모습이든 은화가 내 옆에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어떻게 있을까? 엄마한테 수다 떨고 싶어서 어떻게 참을까? 엄마는 지금 은하 곁으로 가는 중. 기다려, 좀 이따 보자. 우리 딸 속상할래나? 힘든데 왜 왔냐고? 엄마 또 혼나겠다. 은하가 세월호 속에 얼마나 더 있어야 하냐고 묻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 찾아주세요. 나는 정말 세월호 가족들을 보면 너무 위대한 것 같아. 어떻게들 참고 견디는지. 자, 여러분 지금 방송, 사운드 괜찮습니까? 오디오 상태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까? 망치 부인이 많이 먹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망치 부인입니다. 네. 오늘 팽목항에 와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소리 잘 들리십니까? 지금 햇볕이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요. 제가 지금 안경을 좀 모자를 좀 썼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소리가 들려. 이거는 아직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그리고 소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다 놓는 손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게 이전에 왔을 때 없었던 지도가 하나 그려져 있네요. 예. 세월호 참사 위치 보이세요? 잊지 않고 이곳 팽목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호 가족 식당에서 차 한잔하고 가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예. 지금 지도가 보이십니까? 참사 지점이란 표시가 있고 현재 현 위치가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고 이 앞에가 동거차도, 서거차도, 맹골도, 병풍도, 관내도, 하조도, 대마도, 진목도, 소마도, 관사도, 나배도, 상도도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요 앞에 있는 조그마한 섬들이 신도, 장죽도, 죽도라고 되어 있고 팽목항 사고는 동거차도하고 병풍도 사이에서 여기가 참사 시점이다. 여기서 지금 저 섬들 사이에 가려서 실제로 참사 지점은 안 보인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모자 쓰고 해서 잘 안 보였던 것 같아. 굉장히 멀어요. 여기에 지금 섬들이 우리는 지금 이쯤에 있는 거고 그리고 참사 지점은 저 위에 있고 지금 하조도에 가려서 실제로 여기 이곳에서 참사 지점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동거차도 산꼭대기에서 세월호 인양 작업을 세월호 인양 작업을 감시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세요? 네. 잘 보이세요? 자, 마이크 상태는 괜찮으세요? 네.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것은 4월 16일입니다. 2년 1개월 전에 세월호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5월 16일입니다. 왜 4월 16일날 안 가고 5월 16일날 왔대? 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5월 16일에 온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2년 전에도 4월 16일에 사건이 발생하고 많은 언론들이 이곳 팽목항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미처 한 달이 안 돼서 4월 16일경에 다들 이곳을 떠나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왜 팽목항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사람들이 모두 잊은 다음에 그때 나는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2년 1개월 전에 이곳 팽목항으로 오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2년 전에. 예.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멀리 바다가 보이네요. 예. 위치를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저 햇볕이 너무 이렇게 세가지고 네. 자, 이렇게 잘 보이시나? 잘 보이세요? 뒤쪽으로 배 앞에가 여기가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때 이제 텐트를 치고 그 구조 현황을 파악하던 곳이죠. 지금은 이제 임시주택 형태로 임시 가건물 같은 주택들이 쭉 들어서 있는데 아마 저기 아직도 이제 이 세월호 관련 유가족 어떤 시설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저긴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때 2년 전에 왔을 때도 저기 너무나 유가족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가까이 그냥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갖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저기 유가족들이 머무는 곳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는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네. 이거 왜 제목이 왜 이래? 이런 분들 있어요. 네. 왜 망치 보이는 팽목항에서 갑자기 5.16을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다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5.16이란 사태가 있었던 날입니다. 왜 제가 5.16이라고만 했느냐 하면, 사실 이제 오늘에 대한 성격 규정을 놓고 아직도 대한민국의 권력과 그리고 이 주권자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과 그리고 소위 권력에 아부하는 어용학자들과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권력은 5.16을 혁명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나 우리 일반 민주주의 주권자들은 5.16은 군부 쿠데타였다. 박정희 군부 세력에 의해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였다. 이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그러면 5.16 혁명과 쿠데타의 차이가 뭔가, 5.16 혁명과 쿠데타의 차이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혁명이라는 단어와 쿠데타라는 단어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물론 다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5월 16일에 이곳 팽목항에 와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인트로 설명으로 혁명과 쿠데타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혁명이라는 말은 영어로 레볼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혁명이라는 단어나 쿠데타라는 단어나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이 아니라 이게 역사적인 용어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용어를 선택할 때는 제가 지난번에 근대의 의미를 설명드렸잖아요. 근대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려면 정치적으로 민주화돼야 되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확립돼야 되고 사회적으로 합리주의가 보편화돼야 되고 평등사회, 사회적으로는 평등사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사상적으로 합리주의가 보편화돼야 우리가 그 사회를 근대화되었다라고 역사적으로 정의한다. 그런 것처럼 혁명이라는 단어나 쿠데타라는 단어는 역사적인 용어예요. 그럼 혁명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나 명예혁명,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4월혁명, 7월혁명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혁명이라고 하고요. 쿠데타라는 건 뭐냐? 이 쿠데타도 프랑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나폴레옹이 군부의 힘을 모아서 정권을 전복시키고 권력을 차지했을 때 이걸 쿠데타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혁명과 쿠데타에는 물 좀 주세요. 혁명과 쿠데타라는 단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뜻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단어예요.
오로지 우리나라에서만 이 두 단어를 혼용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죠. 그러면 이 혁명이란 단어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나라에도 혁명이 있었습니다. 4.19 혁명이 있었죠. 예. 대한민국에선 유일하게 있었던 게 4.19 혁명이에요. 그러면 4.19 혁명이냐 5.16 혁명이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죠. 혁명이란 단어는 어떤 때 사용하는 단어냐면 피지배 계급, 우리 같은 국민들이 지배 권력, 이승만 같은 권력을 무너뜨리면, 끌어내리면 그게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게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를 끌어내렸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또 영국의 독립혁명은 당시 영국의 여왕의 직권 지배를 받았던 미국이 영국에 대해서 독립을 선언하고 영국 여왕의 권력을 거부해서 그 미국의 독립혁명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죠. 또 이 영국의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도 그 당시에 이제 왕을 끌어내리고 권력을 교체했을 때 그때 이제 혁명이란 단어를 쓰는데, 쿠데타도 지배자를 끌어내리고 권력을 교체했는데 왜 쿠데타라는 말을 하지 않느냐? 여기서 차이는 주체예요. 그 일을 한 주체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일반 국민, 피지배 일반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권력자를 끌어내리면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군부, 한마디로 이제 이 지배 권력의 하수인이었던 군인들이 무력을 동원해서 권력을 찬탈했을 때는 쿠데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일으킨 건 혁명. 그래서 완전히 권력자를 끌어내렸을 때, 그리고 이 군부가, 그러니까 이 권력의 하수인이었던 군부가 권력을 끌어내리면 그때는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5.16은 쿠데타입니다. 군부 권력 박정희가 무력을 이용해서 정권을 찬탈한 쿠데타라는 단어가 정확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혁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사건은 단 하나. 우리 국민들이 이승만이라는 독재자를 국민의힘으로 쫓아내고, 국민의힘으로 쫓아내고 새로운 권력을 세웠기 때문에 오로지 4.19만이 우리가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이렇게 그 혁명이란 단어와 쿠데타라는 단어를 권력자들이, 지식인들이 일부러 혼용하고 혼동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노리는 건 뭐냐면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적 진실을 모르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거 처음 들으신 분 손? 오늘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 손? 쿠데타와 혁명의 차이를 오늘 처음 알았다. 광주는 혁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력으로 일으켰지만 전두환을 끌어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혁명이라고 할 수 없어요. 광주는 혁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처음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너무 자주 얘기하면 지겨우실까봐 1년에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그날이 마침 오늘이네요. 네, 그래서 5.16은 쿠데타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말로는 군사정변, 5.16 군사정변일, 혹은 군사반란일, 혹은 필요하시면 모르죠. 똑같이 사셨어요. 아니면 이제 전문용어로 쿠데타라고 부르셔야 된다. 그럼 이 5.16 쿠데타의 배경은 다 아시겠지만 1960년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승만을 끌어내렸던 국민들의 혁명,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도망을 갑니다. 이 헬기를 타고 일본으로 도주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미국으로 도피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와이에서 죽을 때까지 있다가 거기서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박정희 때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참사가 빚어지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승만은 시신도 국립묘지에 안장돼서는 안 되는 독재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945년에 미국의 앞잡이로 들어와서 미군의 앞잡이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 미군의 미군 지휘자 메가더가 우리나라의 친일 앞잡이들, 그리고 이 친일 권력자들을 그대로 우리나라의 군인 경찰의 역할을 맡기면서 치안 유지를 해라. 그래서 우리 남한에서는 친일 청산이 안 된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 분위기 속에서 이승만이 1945년 현대사에 주도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이승만이란 존재가 처음 알려진 건 1910년대였던 것 같아요. 1914년경인가 미국에 가서 처음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잡혔는데, 그 인터뷰한 내용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이완용 비서다. 이완용이 누구예요? 예, 우리 그 한반도를 그러니까 조선을 팔았던 그 역적 이완용의 비서였던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시왕족의 혈통이다, 그런 주장을 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이승만이 다시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건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각 지역마다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도 만들어지고, 뭐 한성에서도 임시정부 한성부라는 게 만들어지고, 곳곳에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독립을 준비하는 임시정부를 만들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성부였어요. 근데 이 한성부라는 한성부에서 소위 이제 이승만이 통령으로 뽑히게 되는데, 그때 사실은 뭐 각 지역의 대표라고 할 만한 어떤 근거는 없는 사람들 13명이 모여서 각 지역의 시도 대표다라고 선언을 한 뒤에 13도 대표가 모여서 선출한 통령 이승만이 되는 거예요. 1920년경 초에 19년 말에서 20년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승만이 상해 임시정부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성부에서 그렇게 13도 대표가 모여서 자기를 통령으로 뽑았다.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도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초대 그 통령이 되는 게 이승만이에요. 초대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 초대 지도자가 된 뒤에 이승만이 제일 먼저 한 짓이 뭐냐면 미국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지금 이 간악한 일제가 조선 민중을 탄압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조선을 거둬달라,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 편지가 1920년에서 21년경에 쓰여졌더라고 하고, 그게 다시 아까 상해 임시정부에 알려지게 된 거는 20년대 초, 22년에서 23년경, 예,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 상해 임시정부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이제 역적이고 반역자다,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때 이승만이 탄핵당합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하고 추방당하게 되죠. 그래서 추방당한 이승만이 미국으로 도피를 하고, 거기에서 그 자기가 독립군의 자금을 모으러 왔다, 상해 임시정부의 외교 부장이다, 이런 거짓말하면서 그 하와이에서 노동해서 번 돈, 우리 조선 사람들이 하와이에서 막노동을 해가지고 그 사탕수수 공장에서 일하면서 번 돈, 이런 것들을 독립 자금으로 내면 그 돈을 빼돌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돈을 빼돌려서 이제 자기가 일부를 착복하고, 상당히 절반 이상을 착복하고 10%에서 20% 정도만 상해 임시정부를 보냈다고 하죠. 그게 이승만의 했던 짓이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이승만이 이 상해 임시정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탄핵당하고, 거의 그 당시에 임시정부가 무너질 위기였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때 안창호 선생이 나타나서 중재를 하면서 간신히 임시정부의 명맥을 살려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김구 선생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가 돼서 그 대한독립군을 만들고 45년 해방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승만은 미국에서 여러 가지 사고를 저지르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름을 팔아서 그 이 조선 이민들, 조선 출신의 조선인 출신 이민자들의 이 피 같은 돈을 빼돌리는 그런 짓거리를 하다가 45년도에 미국의 탱크를 타고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45년부터 계속해서 미국에게 요청한 게 뭐냐면, 메가더에게 요청한 게 북진 통일하겠다. 자기에게 군인을 달라. 군대를 빌려주면 자기가 북한으로 쳐들어가서 김일성을 쳐부시고 멸공 통일을 하겠다. 그래서 북진 통일, 멸공 통일이 이승만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말에 반대해서 북한의 김일성이 주장했던 게 적화 통일이죠. 온 나라를 조선 반도를 공산주의 붉은 깃발로 물들이겠다. 적화, 빨간 물결을 만들겠다. 적화 통일을 하겠다라고 김일성이 얘기했는데, 지금 김일성은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이 북한의 빨간 깃발하고 새누리당의 빨간 깃발을 보면서 적화 통일이 된 게 아닐까라는 착각을 하지 않을까. 근데 하는 짓은 비스무리 하지 않은가. 뭐 이런 얘기는 뭐 넘어간 얘기고요. 그래서 좌우지간 그 이제 적화통일, 멸공통일 논쟁이 일어나다가 결국은 이제 48년도에 이승만이 그 메가더와 미국의 지원 아래 남한 단독 선거를 허락받죠.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김구 선생님은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하면서 김일성을 찾아가서 절대 단독 정부를 수립하지 마라. 이승만을 설득해서 통일 정부를 만들겠다. 기다려라. 그게 김일성 기다리겠다. 그러죠. 근데 이제 이 김구 선생님이 다시 한반도로 돌아왔을 때, 남한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그 단독 선거 공보가 나간 상태였고 그 선거를 막지를 못했던 거죠. 그게 48년 50 단독 선거예요. 그 50 단독 선거에 반대해서 제주도에서 일어난 항쟁이 제주 4.3 항쟁이고, 그 제주 4.3 항쟁은 48년 4월 3일에 시작을 해서 사실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48년 3월 1일부터 나중에 51년까지 대학살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승만이 보낸 군인, 경찰, 그리고 서북청년단에 의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희생자가 13,000명, 확인된 사상자만 13,000명. 근데 이제 전 가족이 몰살당하거나 생존자가 없는 가족은 파악이 안 되고, 인구수로 따졌을 때 그 48년 4월 이전의 인구수와 그러니까 51년 그 사건 이후의 인구수의 변화를 보면 약 3만 명이 제주 4.3 항쟁으로 그 희생됐다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제주도에 가서 4.3 평화공원을 가서 보시면, 4.3 평화공원에 가서 보시면 뒤쪽에 쭉 그 실수 없는 비석들이 있어요. 그 비석들이 제주도 4.3 항쟁 당시에 체포됐는데 제주도에 도저히 시설이 없어가지고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보내졌다라는 명단이에요. 근데 그들의 생사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죠. 그게 이제 이 제주도 4.3 항쟁의 역사였다면, 결국 이승만은 48년 50 단독 선거로 만든 그 친이승만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뽑히게 됩니다.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돼서 48년 8월 15일에 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죠. 그리고 9월 중순에 북한에서 김일성이 북한 정부를 세우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남과 북은 분단 정부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49년 지나서 50년에 두 번째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 선거에서 원래 이제 우리나라 재헌헌법에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제도였는데 50년 2월 달에 선거를 해보니까 그때 이제 이승만 정당이 참패를 하고, 그리고 도리어 김구 선생님이나 진보정당, 민주주의자들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 2월에 선출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으면 이승만이 절대 당선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6월 달에, 그해 6월에 김일성이 쳐들어오게 되고, 남한으로 쳐들어오고, 그 이승만은 한강다리를 끊고 자기는 지금 서울이라고 라디오 녹음된 내용을 틀어놓고 한강다리를 끊고 부산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부산으로 피난 온 사람들만 데리고 거기서 개헌을 합니다. 전쟁 중에. 그래서 그 개헌을 한 게 뭐냐면 직선제로 뽑겠다. 그래서 부산에 피난 온 사람들만 데리고 투표를 해서 자기가 거기서 두 번째 대통령으로 뽑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메가더의 도움을 받아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 그리고 1960년까지 집권을 합니다. 집권한 이승만이 한 짓은 뭐냐 하면 그 제주도 4.3 항쟁에서 약 3만 명의 도민들을 빨갱이다 라고 희생시켰고요. 48년 10월에는 여수 순천 지역의 진보적인 국민들을 빨갱이 세력이다, 간첩들이다, 그래서 수천 명을 제거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호남 지방에 이 지리산 일대, 이 지리산이 이제 호남하고 영남과 연결되어 있는 산인데, 주로 이제 호남 쪽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지리산으로 빨치산이 돼서 숨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빨치산을 토벌한다라는 명목으로 호남 사람들이 빨치산들의 식량을 대줬다. 그래서 손가락총으로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을 또 죽였고요. 그 뒤로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40년 동안 호남은 많은 그 사상범으로 몰려서 희생자가 나오게 됩니다. 좌우지간 이승만 1960년까지 그렇게 국민들 다수를 제거했는데요. 이승만이 죽인 4.3 항쟁, 그리고 여수 순천 사건, 그 다음에 보도연맹 사건이라 그래갖고 그 49년경에 이 우리 조선 남한 사람들한테 이승만이 칙령을 발표해요. 옛날에 자기가 좌익 활동을 했다. 해방 전에 이 뭐 여운형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좌익 활동을 했던 사람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라. 그러면 감자 뭐 한 포대기를 주겠다. 그래갖고 좌익 신고를 받아요. 그래서 좌익 활동의 전력을 다 신고하면 자기네들이 그걸 이제 알고 있겠다라고 해놓고 보도연맹이라는 이름으로 명단을 작성한 뒤에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그 보도연맹의 명단에 올라 있었던 사람들을 전원 학살합니다. 그렇게 죽어간 사람이 뭐 수십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북한군에 의해서 총 맞아 죽은 남한 국민들의 숫자보다 이승만의 보도연맹으로 제거된 희생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역사가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승만이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승만이 그 밖에 한 일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구호 물자가 오면 전쟁 중이나 혹은 전쟁 이후에 후원 물자들이 들어오면 그 후원 물자는 사실 이제 정부의 엄격한 감시로 골고루 분배하라고 준 건데 그걸 팔았습니다. 예, 밀가루나 그러니까 분유는 공짜로 나눠주고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분유는 공짜로 나눠주고 밀가루는 뭐 한국의 밀가루가 100원이면 95원 정도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밀가루 공장을 망하게 하고 조선의 이 남한의 밀농사를 망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밀가루를 팔아서 그 밀가루와 설탕을 팔아가지고 외국에서 구호물자로 준 걸 팔아서 그 돈을 정치자금으로 만들어서 독재 정치를 했던 게 그게 이승만의 본질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60년에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대학 교수까지 이 민주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승만 하야를 외칩니다. 이승만 퇴진을 외쳤고 그래서 경무대, 지금 말로 하면 청와대인데 그 당시 이승만의 거처인 경무대로 다 같이 스크럼을 짜고 몰려가서 이승만 하야를 주장하니까 이승만이 군인을 불러요. 군인을 출동시켜가지고 그 시위대에게 발포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시위대에게 발포를 명령했는데 그 군인이 시위대에게 경찰은 처음에 쐈어요. 경무대를 경호하는 경호원들과 경찰들은 시민들에게 발포를 해서 그 당시 희생자가 또 되게 또 많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 쓸어버리라고 군인들을 동원했는데 군인들이 이승만에게 총구를 겨누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승만이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19에 군인들이 무력으로 찬탈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승만이 군인을 동원했는데 군인들이 이승만의 명령에 불복종한 거다. 그래서 4.19는 혁명이 맞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 이 4.19 혁명으로 만든 민주정부는 소위 과거의 이승만 지멋대로 독재 정권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수렴해서 하려다 보니까 과거의 역사를, 과거의 친일파들을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막 크게 벌어져가지고 그 과거 청산 문제 때문에 진보 세력과 민주 세력이 분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하느라고 1년 동안 싸우게 되죠. 그때 이제 이 장면 내각에서는 IBRD 세계경제부흥은행인가 여기에다가 그 연구 용역을 부탁을 하고 그래서 한반도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한반도 개발 계획을 요청했고 그래서 온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다.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하면 현재 한반도는 호남선하고 경부선이라는 철도 시설이 잘 되어 있다. 그러니 이 철도를 복선, 지금 단선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두 선으로 깔아서 복선화하고 그래서 상행 하행을 자유롭게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주요역을 연결하는 가로 도로망을 건설해라. 그리고 그 당시 여기 이 경남 지방이 남동 임해 지역은 수심이 깊고 큰 배를 댈 수 있으니까 수출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곳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곳은 쌀 농사가 풍성해서 많은 노동력이 있으니, 값싼 노동력이 확보될 수 있으니 호남 지역에 지금의 구미에 있는 전자 섬유 산업을 이쪽에 이 호남에다가 공단을 조성해라. 그리고 이제 수도권은 인천항을 통해서 이 자본 집약적인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제개발 계획을 보내왔다고 해요. 그런데 박정희가 그 호남을 개발할 수 있는 그 계획을 가지고 뜬금없이 그 당시 인구 희박 지역이었던 경북에다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섬유 전자산업을 유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호남선과 경부선이라는 이 산업철도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철도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그 위안부라든가 정신대, 그리고 이 강제징용 징병으로 희생된 조선 희생자들의 목숨값을 자기가 뭐라고 일본에 각서 한 장 써주고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일본에서 돈을 빌려옵니다. 받아온 게 아니에요. 원조를 받은 게 아니라 빌려와요. 돈을 빌려오면서 왜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냐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굴욕적인 한일 외교라고 비난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돈을 빌려다가 그 돈으로 만든 게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근데 이 경부고속도로는요, 여러분 맨 처음에 만들어진 경부고속도로는 서울에서 똑바로 대전으로 내려가요. 대전에서 갑자기 도로가 S자로 휘어가지고 구미로 가서 구미 대구를 지나 울산 옆으로 경주 울산을 지나서 이렇게 부산까지 가는 S자형 도로였어요. 원래 고속도로는 단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런 선이 됐느냐. 그 박정희의 오른팔 김종필이 충청도를 개발시켜야 된다. 그 충청도까지는 밑으로 쭉 남쪽으로 뽑았다가 갑자기 틀어가지고 박정희 고향 구미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갖고 구미로 갔다가 대구 경주 울산을 지나서 부산으로 가는 그런 기형적인 도로를 만들었던 거죠. 그 도로는 기네스북에 올랐다고도 해요. 그 도로 건설비보다 그 당시 너무나 날림 공사를 해가지고 가장 역사상 수리 기간이 길고 수리 비용이 건설 비용보다 많이 들었던 도로로 기록이 됐다는, 그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던 게 그게 이제 박정희였죠. 그 경부고속도로를 남한의 민주세력이 반대했다라고 그걸 이명박이 거짓말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했던 건 김대중이 아니라 그 당시 IBRD라는 이 후진국 개발도상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발할 것이냐 아이디어를 냈던 그 연구진이 경부고속도로는 중복투자다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좌우지가 이제 그랬던 박정희가 그 권력을 잡았던 계기가 바로 5.16 오늘 군사 쿠데타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1961년 5월 16일부터 제가 아이들을 시키기 시작했던 94년 5년 그때까지 5.16은 혁명이라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5.16 혁명, 4.19 의거, 4월 19일은 의로운 거사이고 5월 16일은 혁명이다. 혁명적 발전을 가져왔다. 이런 개소리를 역사책에서 30년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 30년 가르친 개구라를 바로잡은 게 고 김영삼 대통령이었고요. 그래서 4.19를 혁명이라고 명명하고 5.16은 쿠데타다라고 정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망치부인아 5.16과 팽목항이 무슨 관계냐. 제가 오늘 굳이 팽목항에서 망치부인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박근혜가 자기 아버지 우상화 예산으로 현재 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돈이 1,900억이라고 합니다. 물론 박근혜는 자기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각 지자체별로 알아서 충성하는 거다라고 하겠지만 각 지자체가 미치지 않은 다음에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권력자인 박근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아버지 우상화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이 각 지자체에서 미친 듯이 경쟁적으로 박정희 우상화 비용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1900억이라는 박정희 우상화 비용이 들어간 대한민국에서 박근혜가 이곳 팽목항에서 벌어졌던, 아니 팽목항 저 앞바다 동고차도 앞에서 원인 불명으로 가라앉았던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비용은 작년 한 해 동안 약 70억 정도가 들었다는데, 돈이 아깝다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하는 세월호 특조위는 더 이상 활동을 연장해 줄 수 없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박근혜는 세월호에 탔던 470여 명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실어졌던 화물로 올라가 있었던, 채워졌던 많은 화물들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세월호는 그렇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지고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지금 2년 1개월째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는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가 침몰한 10시 반부터 박근혜가 그 비상대책기구에 나타나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발견하기 어려운가요? 그런 개소리를 하던 5시 반까지 약 7시간 동안이 골든타임이다. 그 골든타임에 뭘 했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골든타임은 구조할 수 있는 최적 시간을 말합니다. 이미 7시 반부터 4월 16일 아침 7시 반부터 배가 기울기 시작해서 3시간 뒤 10시 반에 완전히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 3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왜 박근혜 정부도 해경도 그리고 선장도 국정원도 왜 세월호 그 탑승객에게 전원 탈출 지시를 내리지 않았을까요? 알아보니까요, 세계적인 상식이랍니다.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 빨리 그 바깥으로 나와서, 선실에서 나와서 그 탈출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라는 게 맨 처음에 배를 타면 가르치는 일이래요. 그런데 왜 기울어 가고 있는, 이미 90도 이상 기울고 있는 배에서 특히 단원고 학생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그 방송이 계속 나왔는지, 그리고 배가 완전히 뒤집어진 다음에야 박근혜가 전원 구조 지시를 내렸는지, 저는 그게 지금도 궁금합니다. 세월호의 골든타임은 침몰 전 3시간입니다. 그 3시간에 충분히 전원 구조할 수 있었는데 아무도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탈출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의 진상규명은 다른 거 없습니다. 왜 3시간 동안 구조정이 한 대만 왔는지, 그리고 왜 탈출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지, 왜 박근혜의 구조 지시는 배가 완전히 뒤집어진 다음에 내렸는지, 저는 3가지만 밝혀내도 세월호의 진상규명은 절반 이상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세월호가 국정원에서 관리하던 배다, 국정원과 세월호가 관계가 되어 있다, 이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온 이야기이고, 이 세월호에서 이 노트북 하나가 건져집니다. 그 2년 전 5월 달에 그 건진 노트북 안에서 중요한 문건이 하나 나와요. 국정원 지적사항. 그런데 그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그 문건이 바로 세월호를 관리하던 주체가 국정원이라는 의혹의 뿌리입니다. 의혹의 근거이고요. 많은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건 선주들이 관리하는 항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의 실질적인 선주는 국정원이 아니었는가 라는 의혹이 있고요. 이 세월호와 국정원을 연결하는 양우공제회라는 조직이, 이 단체가
많은 그 선박 펀드를 구성했다고 하죠. 선박 펀드를 구성을 해서 소위 배를 만드는 그런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과정에서 그 배를 만드는 이 선박 펀드의 대표 주자가 STX라는 조선 회사였고요. 그 STX의 회장이 4월 16일 바로 전날 전격 구속됩니다. 4월 15일 새벽 0시 30분인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날 이 STX 회장이 구속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로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명박의 형 이상득에게 로비를 했다라는 정황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명박과 이상득 권력의 핵심을 정조준하나 그 STX 이 사람이 이제 방위산업 비리하고 연관된 사람인데, 방위산업 비리 이 STX 회장이 자기 혼자서 잡혀가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다 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명박의 측근들, 이명박 권력의 핵심들을 다 까발리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가 나온 다음날 국정원과 연관된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3시간 동안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시간에 단원고 학생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알 수 없는 그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경찰들이, 육지경찰이 돕겠다, 돕지 마라! 군인들이 와서, 미군들이 와서 돕겠다, 저리 물러나라! 어선들이 와서 돕겠다, 물러나라! 그러면서 아무도 구조를 하지 못하도록 반대를 합니다. 세월호에서. 그리고 선장과 승무원들만 그 구조정 한 대가 딱 와서 데려가죠. 그런데 선장과 승무원만 구조정이 데려갔다는 걸 일반인들이 알기까지는 1시 반이 넘어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시 반까지 구조된 배가 여기 팽목항으로 이동하지 않아서 몇 명이 구조됐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11시 반, 오전 11시 반 우리 방송 채팅창에 선장과 승무원만 탈출했다죠. 3명의 낯선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어봤죠. 어떤 언론 보도도 없는데 너네들 어떻게 알았어? 그 얘기를 우리가 11시 반에 논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선장과 승무원만 탈출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하고, 다음날 MBN 같은 종편에서 이 침대가 선장이 돈을 말리던 침대다 이러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장과 승무원이 자기네들끼리만 구출받아 와서 이 돌침대에서 돈을 말렸다, 그런 보도가 막 나오게 되면서 선장과 승무원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워서 이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묻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망치부인과 망치부인 시청자들은 이 문제는 비정규직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다 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리고 언론사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은 당일날 세월호에 탔던 선장도 선원들도 모두 세월호 직원들이 아니었다.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고, 대부분은 처음 탔거나 탄지 2-3일이 안 된 일주일 이내에 직원들만 태워서, 거기다가 이 승무원들은 계약도 안 맺은 거야. 선원이란 계약도 맺지 않고 일단 그 인턴처럼 수습처럼 배에 태워져서 세월호를 출항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월호가 출항되기 전 다른 모든 배들은 출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시계가 너무나 안 좋아서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1km가 안 돼서 모든 배들이 출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척 세월호만 출항했고, 그 출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30분 동안 출항 허가가 떨어진다는, 그 30분 동안 출항 허가가 떨어졌고 그때 세월호가 출항을 한 건데요. 7,000톤급 배가 출항을 하려면 2-3시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30분 동안의 출항 허가가 났다고 바로 배를 출항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세월호에게만 30분 동안 출항 허가가 날 거라는 걸 알려준 거 아니냐. 아직 이 부분의 책임자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출항한 세월호는 다음날 아침 7시 반부터 기울기 시작해서 3시간 동안 구출할 수 있는 시간에 아무도 구출하지 않고, 물론 160명의 스스로 살아나온, 아무도 구조되지 않고 스스로 탈출해 나온 168명이 구조되었지만 그들은 구조된 게 아니라 탈출한 거였다. 그리고 나머지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 멘트에 따라 네 라고 얘기하면서 가만히 있었던 많은 희생자들은
특히 단원고 아이들은 손톱이 뭉개진 채로 끝까지 이 벽이나 이 창틀을 부여잡아서 손톱이 다 뭉개질 정도의 그 상처를 입고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가 올라오는 길에 봤지만 아직 이곳에는 9명의 미수습자의 사진이,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채팅창에 끊임없이 이제 세월호 얘기 좀 그만해라, 세월호 지겹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정말 미친 거시기들이 있습니다. 난 그들의 정체가 누군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요즘 한참 대한민국의 언론을 뜨겁게 만드는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들은 2001년부터 사망한 사람들입니다. 2001년에 첫 사망자가 나오고 그렇게 지금 15년 동안, 그러니까 11년 동안 늘어난 희생자의 가족들이 가습기 살균제의 희생자들에 대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과하고 손해배상하라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11년 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서 잊으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의 피해자 태환이 엄마더러 이제 지겨우니까 그만 좀 잊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단 2년 전 저 앞바다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침몰한 여객선 안에 갇혀 죽어야 됐던 304명의 국민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세월호 특별조사 활동을 왜 저들은 그다지도 잔혹하게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5.16 혁명 이래, 5.16 쿠데타 이래 저는 이곳 팽목항에서 묻습니다. 5.16이 혁명입니까? 쿠데타입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의 우상화 비용으로 1,900억을 펑펑 쓰는 박근혜가 국민 304명이 어이없이 죽어간 세월호의 진상조사라는 비용은 70억도 아깝다라고 얘기하는 대한민국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망치부인은 이곳 팽목항에서 5월 16일에 팽목항에서 세월호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박근혜는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월호의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겠죠. 오로지 자기 아버지의 역사적인 평가를 독재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영도적 지도자였다라고 바꿔 쓰고 싶은 그것을 환장을 해서 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죽음의 진상규명 따위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거죠. 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70억이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박근혜의 망언은 말로 한 쿠데타가 아닐까. 1961년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주의의 성과물인 4.19 혁명을 짓밟고 그리고 권력을 찬탈했던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자기 아버지 동상에 금치라고 우상화하는데 1,900억을 쓴 박근혜가 70억도 안 든 70억가량이 들었다라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용이 아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막말 쿠데타가 아닌지 이곳 팽목항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곳 팽목항에서 망치부인의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2007년 1월 17일부터 시작해서 9년 4개월째, 9년 4개월 지나서 9년 5개월째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 아프리카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시작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실을 보도하는 대한 매체가 필요하다라는 마음으로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16일까지 저는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망치부인의 말보다는 언론의 말을 더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월 16일 오전 11시 반경에 세월호 전원 구조라는 오보가 나왔던 그 순간 온 국민들은 그게 언론이 거짓말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진실인 줄 믿고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시간쯤 지나서
그게 오보였다라는 게 밝혀지게 되지요. 실시간으로 국민들은 수백 명의 국민이 수장되는 걸 지켜봤던 것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에 대한민국의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 뒤에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그런데 왜 이 정권에서는 책임자를 아무도 처벌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세월호 전과 후로 바뀌는 게 아닐까. 2000년 전에 예수가 태어나기 전과 후로 서양 달력은 기원을 삼는다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사는 어쩌면 세월호 사건 전과 후로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동안 우리가 민주주의의 많은 성과들을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성과인 줄도 모르고 그게 우리가 잘해서 얻은 우리의 귀한 열매인 줄도 모르고 이게 다 노무현 탓이야, 김대중은 빨갱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놓쳐버렸던 많은 민주화의 열매들, 그 민주화의 열매들의 가치를 이 세월호 전과 후가 다시 찾아보게 한 것은 아닐지요. 저는 오늘 팽목항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요, 오늘 저녁에 광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주 충장로 일대에 그 광주 분들의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 하룻밤 잔 다음에 내일 오전에 그러니까 오전 한 11시경부터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기념 추모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모 행사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그 광주의 분위기를 좀 전달해 드리고, 중간중간 만나는 광주 시민들의 그 진솔한 이야기들, 이번 4.13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광주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뽑기 위해서 이번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인지, 호남의 진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망치부인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곳 팽목항, 그리고 광주, 그리고 올라가서 아까 목포에 들려서 한번 맛집 탐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는 수요일에는 서울에서 아프리카 TV 사원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민주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강연이 있고요. 그리고 19일 날은 김해 봉화마을에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 일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1일에는 강원도 민심 탐방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본의 아니게 호남에서 수도권, 그리고 다시 영남, 강원도 이렇게 전국 일주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시작입니다. 오늘 이렇게 선포를 하고요. 2017년 12월 20일 대한민국 국민들과 더불어서 승리의 축배를 들기 위해서 오늘부터 망치부인 국민들의 민심 탐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는데 가신다고 입어서. 아까 그 남자분? 어머, 웬일이야. 네. 네. 그 미국에서 오신 시청자분이신데요. 망치부인님, 작년에 미국 오셨을 때 첫날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고 텔레그램 인사드렸던 라스베가스 미씨입니다. 우연히 오늘 이 자리에서 망부님을 뵙다니 이런 일이 있나 싶습니다. 잠시 한국에 다니러 와서 문득 진도에 와보고 싶어 오늘을 택해 고속버스, 시외버스, 일반버스, 전철 모든 교통수단을 다 타고 12시간 가까이 걸려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언제나처럼 열변을 토하고 방송 중이신 망부님, 방해할 수 없어서 인사 못 드리고 갑니다. 돌아갈 차편 놓치면 안 돼서요. 고맙습니다, 망부님. 망부님께 하나님의 정의와 지혜가 늘 함께 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2016년 5월 16일. 네. 정말 혹시 나중에 이 방송을 유튜브로 보신다면 우리 오늘 편지를 주고 가신 팽목항에서 만난 미국의 미씨 시청자님,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특별 미국의 미씨 시청자의 편지 낭독까지 했고요. 네. 한번 여기를 쭉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또 이 광주로 가는 게 또 2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여기서 광주까지가 2시간 반이라서 지금 출발해도 8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할 것 같아요. 네. 2017년 12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밭을 갈겠다라는 일념으로 시작한 망치부인의 대장정입니다. 오늘 이 대장정을 이곳 팽목항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방송은 이따가 충장로에서요. 예, 충장로에서 길거리 민심, 예, 혹시 망치부인을 아는 분들이 계시면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허락된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방송들을 하고 광주까지 또 방송 운전해서 가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침 8시 반에 시작한 행군인데 지금까지 한 10시간 정도 달려왔습니다. 자, 이제 그 광주까지 또 가야 되니까 이제 다 같이 한번 이 팽목항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동차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너무 짧다고 뭐 섭섭해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예. 자, 그러면 같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볼 때마다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팽목항입니다. 그동안 많은 이 바람에 의해서 많이 말리고 그리고 낡고, 예, 이 색이 바란 노란 리본들이 마음을 참 처연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타일로 아이들이 이 팽목항을 잊지 않겠다라는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식을 해놨네요. 저기 웬 숫자가 있습니다.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다 채워지길. 아직 돌아오지 못한, 예, 희생자들의 숫자지요. 예, 정말 가슴 아픈 따뜻한 밥해서 같이 먹고 싶다. 인양 작업 중 가족을 놓칠까봐 무섭습니다. 미 수습자에게 인양은 세월호가 올라와 가족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참사는 세월호가 끝이어야 합니다. 2014년 4월 15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영어로도 써있네요. 많은 이제 영어, 중국어, 그리고 불어, 독일어, 예, 등으로, 예. 여기에 아직 세월호 속에 아직도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의 품으로. 은하야, 아빠가 못해준 게 많아. 아빠는 은하를 꼭 찾아야 살 수 있어. (720일째) 팽목항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아직도 나가면 안 되냐고 아이들이. 씨발. 혁규야, 초등학생이 된 동생이 오빠를 기다리고 있어. 보고 싶고 만지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세월호 속에 있습니다. 아이고, 10번째 계절엔 은하야, 엄마랑 만나자 꼭. 벌써 10번째. 아버지.
아, 씨. 계절이 이게 말이 되냐, 씨. 고창석 선생님, 두 아들이 아빠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아이씨. 어제 부산 서면에서 촛불이 있었나 보네요. 세월호 특별법 개정하고 특검제를 도입하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세월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여러분, 우리는 세월호를 생각하면서 울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내야 됩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내는 건 그게 유가족을 위해서나 희생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미 죽은 희생자들이 진실을 밝혀낸다고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해야 할까요? 이건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시는 세월호의 참사가 이 땅에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목숨을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세월호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의 문제는 희생자나 유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은 우리들의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끝까지 세월호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잊지 않고 이 바다에서 세월호를 건져 올리고 권력자들의 마수로부터 세월호의 진실을 건져 올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5월 16일 팽목항에서 보내드린 망치 부인의 특별 생방송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방송 녹화해서 올리고요. 제가 또 올라가는 길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망치 부인이었습니다.